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4년 안톤 베베른의 아홉 악기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1934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총통으로 임명돼서요. 휘이러죠. 그리고 베니스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회동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스탈린이 숙청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이끌어갑니다. 370일에 걸쳐서요. 장시성에서 예난으로 탈출하죠. 1934년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윤리적 인간과 비윤리적 사회라는 책을 간행합니다. 개별적 인간으로서 윤리적 인간도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에 니버는 주목하고요. 그래서 개인 윤리의 한계와 사회 윤리의 접근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결국 집단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적 관계라고 니버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외적 강제력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니버는 강조하고요. 30년대 이후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짧은 기도문 평온의 기도는 니버에 의해 처음 작성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네,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34년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새로운 과학적 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객관성은 목표이지 현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요. 이성과 논리를 중심축으로 하는 과학적 사유와 주관적 감성과 직관을 중심축으로 하는 예술적 상상력의 대립과 보완을 바슐라르는 이 책에서 고찰합니다. 상상력은 무의식의 소산이 아닌 의식의 고유한 영역이며 자율적인 시적 몽상은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어쨌든 현실과의 교감에서 비롯하고 직관은 원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인식의 장애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바슐라르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시와 과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 조건과 작용이라는 현상에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진리는 도출되는 거라고 바슐라르는 생각하죠. 소르보느 대학의 교수이자 과학기술사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바슐라르는 신비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일련의 현상학적 시학 저술들을 통해서 20세기 현대예술의 전개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에서 현상학적이라 함은 우리 내면의 다양한 정신적 차원들과 외부 세상의 다양한 의미 영역들 또는 체험 영역들 사이에 고유한 관계의 재반 양상들을 연구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인 나로서도 합리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초월적 감성과 직관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바슐라르의 입장은 대충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니버가 씨름한 종교적 윤리의 영역과 바슐라르가 풀어낸 세속적 상상력의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들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스위스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나는 거기서 누구보다도 먼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선생을 찾아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갈뱅, 슐라이어마허 선생들은 다음 차례입니다. 예, 영국 웨일즈의 시인 딜런 토마스에 대해서도 시를 좋아하는 바슐라르가
같은 말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령 영국의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였던 테드 휴즈는 198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영국의 개간 시인이었고 이런저런 훈장들을 받았으며 영국 언론사 타임스가 실시한 1945년 이후 가장 위대한 작가 50인에서 4위로 선정되기까지 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시인이지만 그의 시적 상상력과 윤리적 천품과의 연관관계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런 토머스는 1934년 시집 18편의 시를 발간합니다. 딜런 토머스의 시들의 제목은 없고요. 보통 시의 첫 번째 행을 제목으로 간주하죠. 18편의 시들 중에 그가 19살에 쓴 시, 녹색 도화선을 타고 꽃을 몰아붙이는 힘이란 시가 잘 알려져 있는데 첫 연만 읽어보면요. 녹색 도화선을 타고 꽃을 몰아붙이는 힘이 내 젊음을 몰아붙이네. 나무 뿌리를 뒤흔든 그 힘이 나를 파괴하네. 그리고 난 등 굽은 장미 앞에서 침묵할 뿐. 내 젊음도 같은 겨울 열병으로 굽어지고 말았구나. 그리고 쭉 시들이 이렇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난 연인의 무덤 앞에서 침묵할 뿐. 어떻게 내 시트천에 같은 등 굽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가. 19살의 상상력과 재능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음유시인 밥 딜런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운율이 이 시에서도 느껴지는 게 단지 우연만은 아닐 듯 싶은데 밥 딜런 자신은 자신의 예명이 딜런 토머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2년 후인 1936년 딜런 토머스는 시집 25편의 시를 펴냅니다. 역시 시들의 제목이 따로 없는 이 시집에 실린 시, 그러니 죽음이 결코 지배하지 못하리라도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 또한 그가 19살에 쓴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된 첫 행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결코 지배하지 못하리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으로 갈까요? 더 이상 꽃 한 송이 머리 쳐들지 못하고 모두 미쳐서 대갈못처럼 죽더라도 활자머리들이 둘꾹 과 두들겨 나와 해가 소멸될 때까지 햇살 속에 터져 나오리라. 그러니 죽음이 결코 지배하지 못하리라. 역시 딜런 토머스의 시적 재능이 분명하게 발휘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집에 실린 내가 쪼개는 입방은에 주는 감성적 울림은 단지 시적 재능의 영역만은 아닌 것이라 아는 그런 느낌이 나에겐 들어요. 이제 나이 20의 한 시인이 내면에 품고 있는 어떤 정신성이 윤리적이든 이념적이든 시의 구절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쪼개는 입방은 한때 귤이었다. 이 와인은 이국의 나무에서 그 열매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낮에는 사람이, 밤에는 바람이 작물을 쓰러뜨렸다. 포도의 기쁨을 깨뜨렸었다. 한때 바람 속에서 여름의 피가 포도나무를 장식하는 살을 때려박았다. 일단 이 빵 속에 들었지만 귀리는 바람 속에서 즐거웠었다. 사람이 태양을 깨뜨렸고 바람을 끌어내린 것이다. 내가 쪼개는 이 살, 내가 혈관 속을 어지럽히는 이 피는 관능적인 뿌리와 수액에서 태어난 귀리와 포도였다. 내 와인을 내가 마시고 내 빵을 너는 뜯어먹는 것이다. 예. 그리고 딜런 토머스가 1947년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을 때 쓴 시,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는 아마도 그의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시는 빌라넬레 형식으로 쓰인 시입니다. 빌라넬레는 이러이러한 아주 엄격한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하는 시 형식입니다.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년은 날이 저물수록 불타고 포효해야 하기 때문에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현자들은 끝을 앞두고 어둠만이 지당함을 깨달을지언정 자신들의 말로 번개 하나 일으킬 수 없었기에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한 자들은 마지막 파도 곁에서 자신들의 덧없는 행실이 푸르른 바다에서 춤추었으면 얼마나 빛났을지를 슬퍼하기에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열광하는 자들은 날아오는 태양에 사로잡혀 노래했으나 그것은 지는 해를 두고 슬퍼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에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위독한 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멀어버린 눈이 유성처럼 불타고 빛날 수 있음을 보기에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그러니 슬픔의 언덕에 선 당신, 나의 아버지시여. 바라건대 그대의 모진 눈물로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예. 실제로 딜런 토머스가 1952년에 세상을 떠난 이 시를 쓸 때에는 암투병 중이었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쓴 시이든 아니든 또는 시 속에 담긴 시인의 생각에 동의하든 아니든 시인의 시적 상상력과 시인의 정신적 사유의 진정성이 시 속에서 독자에게 전해질 때 독자는 작품과 관련된 의미 있는 가치 경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주관적이라 독자들 간의 가치 경험의 대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가치 경험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특질에 관해서는 비교적 보편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요. 테디 휴즈의 시들이 객관 시인으로서 걸맞는 어딘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까칠한 담장이 덩쿨로 덮인 고색 창연함과 위품 담당함의 품격이 있다면 딜런 토머스의 시들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기 편안한 저작거리 온갖 감정적 소란스러움이 술집벽에 휘갈려 쓴 낙서처럼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나에게는 음유 시인 밥 딜런의 노래를 들을 때의 느낌이 있는 거죠. 생전에 딜런 토머스는요. 그래서 낭송 시인으로서도 널리 사랑을 받습니다. 1933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작곡가 에런 코플랜드가 15분 정도 분량의 짧은 교향곡 숏 심포니를 발표합니다. 코플랜드는 재즈나 민요 등을 자신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같은 해 그냥 단순하게 교향곡이라 이름 붙인 심포니를 발표한 미국의 작곡가 로이 해리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민요를 즐겨 차용합니다. 1934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베베른이 아홉 악기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24를 작곡하는데 7분 정도 분량으로 3악장으로 구성된 협주곡에 9개의 악기가 동원됩니다. 베베른의 작품은 대체로 짧고 간결해요. 단지 19초 분량의 성악 소품도 있고요. 그의 전 작품은 다 합쳐도 4장의 LP 정도입니다. 주어진 한순간에 한두 악기 이상의 악기가 동원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음악의 주요한 특징은 어떤 순간에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베베르는 최소 매개 수단으로 음악적 소통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시가 1926년에 발표한 시법이란 시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시는 근사치, 비진실, 슬픔의 긴 이야기 대신 빈 대문과 단풍잎 하나, 사랑을 나타낼 땐 쓰러진 잔디와 바위 위에 등불 둘, 시는 의미하지 않고 존재한다. 내 생각에 맥클리시의 시는 베베른의 음악에도 적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사실 가능한 한 번거로운 꾸밈을 최소화하고 단순하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감성적 울림의 작용을 기대하는 작업 경향은 20세기 현대예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이라 이름지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